일주일에 한 번 아들 녀석의 집에 가는 날은 제게 작은 명절과도 같았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손주 녀석, 하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싼 반찬 꾸러미가 묵직했지만 발걸음만큼은 솜털처럼 가벼웠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유별나서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만큼 신경 쓰이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며느리 은미가 살림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고 행여나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가 인스턴트 음식에만 길들여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죠. 하준이 할미 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은 여느 때처럼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쪼르르 달려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을 하준이는 보이지 않았고 아들 동수와 며느리 은미만이 거실 중앙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은미는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닌 마치 방송국 아나운서처럼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 앞에는 스마트폰을 고정해 둔 삼각대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죠. 스마트폰의 작은 렌즈가 저를 향해 번뜩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아닌 한 톤 높인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 동수는 제게 다가와 반찬 꾸러미를 받아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시지. 뭐가 힘들어. 우리 하준이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했다. 하준이는 방에 있니? 제 물음에 은미가 스마트폰을 향해 과장된 손짓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저희 아들 너무 예뻐하셔서 이렇게 매주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신답니다. 어머님,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제야 저는 이 해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SNS인지 뭔지에 빠져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집에서 이런 방송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수십 년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 얼굴이 화면에 나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해 어색하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작은 채팅창에 글자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 너무 고우시다. 반찬 실력 좋으신가 봐요. 부러워요, 은미님. 며느리는 그 반응이 꽤나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요, 저희 어머님 손맛이 아주 끝내주신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것도 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안목 덕분 아니겠어요? 호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이며 혼수까지 제가 다 해줬건만 그 모든 게 마치 자기 안목 덕분인 양 떠드는 셔누리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들 녀석은 그저 옆에서 땀만 삐질삐질 흘리며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연극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준이 방에 가봐야겠다. 부엌을 지나 하준이 방으로 향하는데 식탁 위에 놓인 희한한 물건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금색 보자기에 쌓여 나무 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귤 하나. 보통 귤이 아니었어요. 어른 주먹보다도 훨씬 크고 껍질은 황금빛으로 윤기가 흘렀으며 꼭지에는 파릇파릇한 이파리까지 달려 있었죠. 마치 진짜 금으로 만든 모형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참 별난 귤도 다 있네.
우리 하준이 주려고 사다 놨나 보다. 저는 당연히 귀한 손주 먹이려고 사다 놓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저런 유기농이다, 뭐다 해서 비싼 과일만 골라 먹인다고들 하니까요. 하준이가 저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가 까주는 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재롱을 부릴 손주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 목도 마르던 참이라 손주 오기 전에 맛이나 한번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그 상자를 열고 조심스럽게 귤을 꺼내 든 것은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상큼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껍질은 생각보다 얇고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내자 주황빛 과육이 탐스럽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을 떼어 입안에 넣는 순간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달콤하고 진한 과즙이 입안 가득 터져 나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것은 제가 너무나도 달콤한 귤 맛에 정신이 팔려 며느리가 방송을 끝내고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돌아본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눈을 부라리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상냥한 방송용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원래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아니, 내가 뭘... 그걸 지금 드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귤 껍질과 제 입가에 묻은 과즙을 번갈아 보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아들 동수도 깜짝 놀라 달려왔고 스마트폰은 여전히 삼각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하고 있었죠. 여보, 왜 그래? 엄마가 귤 하나 드신 거 가지고. 귤 하나? 이게 그냥 귤로 보여요? 당신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은미는 분이 안 풀리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딱 100개만 한정 생산하는 황금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사려고 백화점 오픈 시간 맞춰가서 줄 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랑하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데 하나에 5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5만 원. 5만 원. 귤 한 알에 5만 원이라는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바구니에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귤인데 그 10배가 넘는 돈을 주고 고작 귤 한 알을 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고작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미에게 저렇게 대드는 며느리의 모습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하준이 주려고 사온 건 줄 알았지. 그렇게 귀한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손이나 댔겠니. 하준이는 무슨 하준이. 이건 방송 소품이란 말이에요. 소품. 어머니는 정말 도움이 안 되세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방해만 하세요? 지난번에는 거실에 화초 들여놨다고 촌스럽다고 잔소리하시더니 오늘은 멀쩡한 방송 소품을 허락도 없이 먹어치우고 며느리의 입에서는 그동안 제게 쌓아뒀던 불만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든 막말들이 꺼지지 않은 스마트폰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죠. 채팅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헐, 며느리 인성 실화? 귤 하나 먹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거 봐. 5만 원짜리 귤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냐? 은미님 다시 봤어요. 구독 취소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며느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현관문 쪽으로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으니까.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아들 동수가 뒤늦게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속수무책으로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고 육중한 철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손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귤 반쪽과 껍질이 들려 있었고 입안에는 아직 그 달콤한 과즙이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아들 집에서 고작 귤 한 알 먹었다고 이렇게 짐짝처럼 쫓겨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얼어붙으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 앉아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까지 얻어줬습니다. 내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 모든 믿음과 기대가 5만 원짜리 귤 한 알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남은 귤 반쪽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맛이 났어요. 달콤함은 사라지고 지독하게 쓰고 떫은 맛만이 혀를 아리게 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5만 원짜리 귤이 그토록 소중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게 해주마. 너희가 당연하게 너희의 것이라 믿고 있는 내 모든 것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집, 그 차,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은미가 방송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요. 집에 잘 들어가고 계시죠? 저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으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죄송? 이제 와서 그깟 문자 한 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너희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주 많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이예숙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내 집의 공기,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이 공간의 냄새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밖에서 겪은 모욕감이 마치 더러운 외투처럼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용광로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동수는 제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 후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녀석의 웃음소리 하나에 고된 시장일의 피로를 잊었고 녀석이 받아온 상장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저는 제 인생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청춘도 꿈도 여자로서의 삶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동수 엄마로 살아왔죠. 그 결과가
고작 5만 원짜리 귤 하나에 내쫓기는 신세라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은미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무리해서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고 예단이며 혼수며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헌신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저의 존재는 그들의 화려한 삶에 거치적거리는 흠집 정도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양복과 함께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쾌쾌한 조명 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사진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제 젊은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첩의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의 저와 남편이 보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국밥 가게를 처음 열었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희끗한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저는 수줍은 듯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죠. 그때 제 나이 25, 남편은 27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성실한 뿐이었지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육수를 고아내고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국밥 한 그릇을 내어드렸어요. 남편은 주방을, 저는 가게를 맡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발바닥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겨나고 정직한 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희는 돈을 모아 가게를 확장하고 테이블 몇 개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동수가 태어난 날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나눠주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고 번듯하게 키워내자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무리한 탓에 그만 간암으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동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2배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동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여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고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가게를 하나 더 내고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고 또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독하다, 무섭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동수의 미래만이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진첩 속에서 환하게 웃던 꿈 많던 젊은 날의 이해숙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동수 엄마라는 이름표를 단 무기력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던 거죠.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가게를 일구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식 눈치나 보는 바보 같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 아들 녀석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며느리에게 망신을 주는 거? 그런 유치한 복수는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존재 가치를 내 힘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돈이 아닌 이해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를 떠올리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젊은 날을 기억해주고 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 제 오랜 친구 오경자였습니다. 경자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일찌감치 사업에 눈을 떠 지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남편이 죽고 제가 가게에만 매달려 살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나 애숙이다. 제 목소리에 경자는 금세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애숙이? 이게 얼마만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경자야. 나 사업 하나 하려고. 제 뜬금없는 선언에 경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귤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 결심까지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경자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 못된 것들.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애수가, 너는 너무 착해 빠져서 문제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경자는 제 일처럼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 경자야. 나 국밥집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국밥집? 그거 좋지. 내 손맛이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그런데 애수가 그냥 동네 식당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역시 경자는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래.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다. 잘 생각했어, 친구야. 바로 그거야.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몇 푼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계획은 있어? 자금은? 자금은 충분해. 내가 가진 상가 건물도 있고 다른 부동산도 좀 있어. 그걸 정리해서 시작하면 돼.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수가, 너는 이제부터 그냥 식당 주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는 거야. 법인을 만들어야 해. 주식회사 이해숙 같은 걸로 말이야. 주식회사 이해숙?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상가나 부동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야. 아들 녀석이나 며느리가 법적으로 절대 손댈 수 없게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진 회장님이 되는 거고. 어때? 근사하지 않아? 경자야. 내일 당장 우리 사무실로 와. 내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랑 세무사 연결해 줄게. 사업 계획서부터 법인 설립,
세금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너는 오직 최고의 국밥 맛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해. 나머지는 이 오경자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경자와의 통화는 제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막막하기만 했을 길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라고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가게 앞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죠.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진 한 장만을 아들 동수에게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띵동. 아마 녀석은 영문을 모를 겁니다. 뜬금없이 웬 낡은 사진이냐며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 감상해졌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동수 엄마가 현재의 이예숙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미래의 아들 부부에게 보내는 결별의 통보였습니다. 너희가 무시했던 나의 과거가 바로 너희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힘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늘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입던 몸빼 바지나 색바랜 티셔츠가 아니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몇 안 되는 외출복 중에서 가장 아끼는 비단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눈만큼은 젊은 날의 총기로 다시 빛나고 있었죠. 어젯밤 아들에게 보낸 사진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답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거나 혹은 그 사진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들의 반응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경자의 사무실은 여의도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제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시장 바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경자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왔어, 애수가. 얼굴 보니까 훨씬 좋네. 어제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 괜찮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이쪽으로 앉아. 내가 미리 이야기해둬서 변호사님이랑 세무사님 금방 오실 거야. 경자가 내온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자니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저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실 이예숙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소개했고 그들은 제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을 동수 엄마 국밥집 아줌마로만 불리던 제가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어색하면서도 묘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제 모든 재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시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투자 유치나 금융 거래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세무사는 법인세와 절세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고요. 모든 것이 제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두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제가 막연하게만 그리던 나의 왕국의 청사진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법인 이름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식회사 이해숙? 그걸로 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법인. 그것은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저의 출사표이자 제2의 인생을 향한 저의 다짐이었죠. 그날 저는 경자가 연결해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가서 주식회사 이해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기반이 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부부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 명의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처음 장만했던 저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땅히 신경 쓸 여력이 없어 10년 넘게 비워두었던 탓에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흉물스러운 낙서가 가득했으며 입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들 녀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에 보태달라고 몇 번이나 졸랐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을 제 손으로 없애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낡고 버려진 공간을 제 꿈이 실현될 화려한 무대로 바꿀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제 계획을 설명하자 업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내부 수리 수준이 아니라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이 낡은 건물을 이 동네에서 가장 세련되고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말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업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상가 건물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고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요란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공사를 시작하자 다들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죠.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하게도 아들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 예상했던 대로 아들 동수와 며느리 은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씩씩거리며 공사 현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시려는 거예요? 며느리 은미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것이 제가 건물을 팔아 현금화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였어요. 아들 동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라도 좀. 저는 공사 소음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그들을 제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보거라. 은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식회사 이해숙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들어 있었죠. 서류를 찬찬히 뜯어보던 은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동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며느리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마찬가지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이해숙? 엄마, 이게 다 뭐야? 보는 그대로다. 나는 이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고 이 건물은 더 이상 내 개인 재산이 아니야. 내가 100% 지분을 가진 내 회사의 자산이란다. 제 차분한 설명에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마음대로 회사 자산으로 만들다니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시려는 수작이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어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가 평생 땀 흘려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상속?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너희에게 흙 한 줌도 물려줄 생각이 없단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마. 이 건물뿐만이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예금 또한 순차적으로 우리 회사 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재산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뻔뻔한 며느리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리는 것이 보였죠. 며칠 뒤 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은미가 자신의 SNS 계정과 동네 맘카페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효심 지극한 아들 며느리의 부양을 받던 시어머니가 아들 몰래 모아둔 재산을 빼돌려 호화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을 한 푼도 주기 싫어 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은닉했다. 불쌍한 아들. 며느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등 저를 파렴치한 늙은이로 자신들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묘사한 소설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의 치졸한 방해 공작은 오히려 제 새로운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판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함께 분노하는 친구 경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자야, 화내지 마라. 저 아이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다. 우리는 저 아이가 파놓은 무덤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춰주기만 하면 돼. 저는 제 식당의 상호명을 어머니의 눈물 국밥이라고 지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식당의 이름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의 자부심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걸기로 했습니다. 이해숙 국밥.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맛있는 국밥을 파는 곳.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곳. 이제 전설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은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의 위력이란 실로 대단해서 며칠 만에 저는
아들 재산 빼돌린 악덕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버렸죠. 제 식당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며느리의 SNS 게시물에는 저를 향한 온갖 비난과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 경자는 당장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경자야, 가만히 내버려둬. 저 아이는 지금 우리에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의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야. 홍보? 애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파렴치한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내 국밥 맛으로 승부하면 돼.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 계획을 들은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그래, 바로 그거구나. 역시 너는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애야. 좋아. 그렇다면 이 기회를 제대로 한번 이용해 보자고. 경자는 곧바로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맛집 유튜버를 섭외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버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재산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자칫 한쪽의 편만 들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를 제 사무실로 초대해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과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직접 끓인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어놓았죠.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젊은 날의 땀과 눈물,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모진 세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제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는 결정체였어요. 유튜버는 아무 말 없이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와, 회장님.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국물과 고기를 번갈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그릇을 비운 후에야 그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니네요.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국밥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맛이라면 저는 회장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니,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예숙 국밥의 오픈 날짜에 맞춰 유튜버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아주 자극적이었죠. 단독 취재 5만 원짜리 귤 하나 때문에 아들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전 재산을 걸고 차린 눈물의 국밥집의 진실은? 영상은 며느리 은미가 올렸던 SNS 게시물들을 먼저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터뷰와 함께 제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낡은 사진첩, 낡고 허름했던 상가 건물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이예숙 국밥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었죠.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유튜버가 제 국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국밥의 맛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남겼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그릇의 국밥에서 한 여인의 위대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과연 5만 원짜리 귤이 수십 년의 헌신을 바친 어머니를 내쫓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일 이예숙 국밥 오픈 시간에 맞춰 다시 한번 이곳을 찾을 생각입니다.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수십만 건을 돌파했고 며느리의 SNS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와, 며느리가 진짜 악마였네. 어떻게 저런 스토리를 지어내지? 할머님, 너무 멋지세요. 제가 꼭 가서 팔아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 귤? 그 며느리 신상 좀 털어봅시다. 이건 그냥 맛집 영상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다. 내일 무조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이예숙 국밥이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가게에 나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은 테이블, 정갈하게 놓인 수저, 그리고 가마솥에서 밤새도록 끓어오른 뽀얀 육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 밖을 내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죠.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국밥 먹고 혼쭐을 내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밀려 들어왔고 100평 남짓한 가게는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저와 미리 교육받은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주문이 폭주했고 국밥은 끓이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들 국밥 맛에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야, 진짜 인생 국밥이다.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깊고 진하지?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야, 보약. 점심시간이 되자 줄은 더욱 길어졌고 방송국 카메라까지 찾아와 가게 앞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둔 재료는 오후 3시가 되기도 전에 모두 동나버렸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재료 소진 팻말을 내걸고 아쉬워하는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녹초가 된 몸으로 직원들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 경자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며느리 은미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수천,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그녀의 게시물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5만 원짜리 귤 며느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등골 빼서 명품 사고 방송 소품 사는 기분은 어땠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며느리들까지 욕먹는 거야. 당장 사과하고 계정 폐쇄해. 이미 신상 다 털렸던데 앞으로 길거리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조롱과 비난, 욕설이 뒤섞인 댓글의 홍수 속에서 며느리가 뒤늦게 올린 변명글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죠. 결국 그녀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화려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경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통쾌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음식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간, 손님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곳이 바로 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이예숙 국밥이라는 간판만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성공에 취하지 않겠다.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오직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 녀석이 우리 어머니가 이예숙 국밥의 회장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만들겠다. 물론 그때가 와도 제 재산을 녀석에게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예숙 국밥의 성공은 결코 하루살이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첫날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나면 거품이 꺼질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저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그날 사용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직접 확인했고 밤새 고아낸 육수의 염도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습니다. 손님상에 나가는 김치 한 조각, 깍두기 한 알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맛은 정직했고 손님들은 그 정직함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찾아온 호기심 어린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하게 제 국밥 맛에 반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들로, 저녁시간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는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절에 맞는 특선 메뉴를 개발해 손님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죠. 봄에는 향긋한 냉이와 달래를 넣은 봄나물 국밥을,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에 온몸을 녹여줄 사골 우거지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저의 시도는 매번 성공적이었고 이예숙 국밥은 이제 단순한 맛집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 성공이 빛을 발할수록 아들 부부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어요. 며느리 은미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던 SNS 계정은 폐쇄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구독자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안티팬으로 돌아섰죠.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에 틀어박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남편인 동수에게 돌리며 악을 쓰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깟 귤 하나 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뭐,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 5만 원짜리 귤 가지고 방송 소품이니 뭐니 하면서 어머니를 개쫓듯 쫓아낸 게 누군데. 당신의 그 허영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부 망가진 거야. 그들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는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인꼬 부부인 척, 행복한 가정인 척 SNS에 전시하기 바빴던 그들의 관계는 돈과 체면이라는 허울이 벗겨지자 앙상한 가시만 남은 채 서로를 잔인하게 핥히고 있었죠. 아들 동수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효자라는 낙인은 그의 직장 생활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조롱하기 일쑤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번번이 배제되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승진은커녕
제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한때는 아내의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배경처럼 서서 어색하게 웃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웃음마저 사라진 초라한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예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고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인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만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제 발으로 다시 과거의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져 내리는 동안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저는 친구 경자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애수가 이제 2호점을 낼 때가 된 것 같아. 이 기세를 몰아서 확실하게 사업을 확장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가게만 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을 하나 사는 건 어떨까 싶어. 제 말에 경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건물을 산다고? 애수가 너 정말 배포가 대단하구나.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된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남의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건 성에 차지 않아. 온전히 내 소유의 공간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펼쳐 보이고 싶다. 저는 제 사업이 단순한 식당 운영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2의 인생을 건 저의 도전이자 저의 자부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경자는 제 뜻을 이해하고 곧바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수소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여러 상권을 분석하며 2호점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몇 주간의 발품 끝에 우리는 마포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져 있던 3층짜리 낡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했지만 주변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1호점을 짓고 남은 자금과 그동안 식당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합치니 건물 매입 자금은 충분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산 것이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제 꿈을 통째로 사들인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호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아들 부부에게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벌인 일회성 시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배제한 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준비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가게 앞에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와 계십니다. 유리문 너머로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며느리 은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아들 동수는 깊게 팬 주름과 퀭한 눈으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절규가 두꺼운 유리문을 뚫고 제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점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김 점장, 밖에 나가서 저분들에게 전해주게. 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부부 앞에 선 점장은 제가 시킨 말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손님들을 너무 많이 상대하셔서 몹시 피곤하시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영업이 끝났으니 다른 손님들처럼 내일 다시 찾아오시지요. 물론 내일도 줄이 길어서 국밥을 드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그리고 완전한 체념. 차라리 제가 직접 나가 소리를 지르고 뺨이라도 때렸다면 그들은 덜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극존칭과 다른 손님들이라는 단어는 그들과 저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점장은 그들을 뒤로 한 채 가게로 들어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채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내 서로를 부축하며 힘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도 나눠줄 동정심도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 저편으로 사라진 것처럼 저 또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2호점까지 성공적으로 개업하고 주식회사 이해숙이 명실상부한 외식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제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확고한 위치.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허전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얻었던 짜릿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씁쓸한 뒷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늦은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는 노인들의 비참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이 가득한 눈빛.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불현듯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5만 원짜리 귤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쩌면 저 또한 저런 모습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성공이 단지 저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친구 경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경자야, 나 이제부터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내가 번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제 말에 경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애수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부를 하려는 거야? 아니, 단순히 돈 몇 푼 기부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나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자립이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아예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 훨씬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재단. 그 단어는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이해숙이 저의 성공 신화였다면 재단은 제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고 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재단을 만들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말이야.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자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렸고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죠. 재단의 이름은 망설일 필요도 없이 이해숙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목표를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 및 정서적 지원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은 법인 설립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죠. 이것은 돈을 버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보람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재단법인 이해숙 재단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주식회사 이해숙의 연간 순수익 10%를 재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한다는 정관을 만들어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해숙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희망가게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작은 가게를 열어 자립하고 싶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상권 분석부터 경영 노하우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1호 지원자로 선정된 분은 평생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오신 75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저는 개업 첫날부터 제 일처럼 달려가 가게 운영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서툰 솜씨로 만든 반찬을 팔아 처음으로 돈을 벌던 날,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의 이러한 행보는 곧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다 할머니의 통 큰 기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를 다루던 언론도 재단의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점차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시대의 멘토와 같은 수식어들이 제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죠. 각종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5만 원짜리 귤 사건부터 시작해 식당을 열고 재단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과 노년층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어느 날은 한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가득 찬 강당에 서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낸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대학 강단에 서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성공을 꿈꾸는 리더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아들 부부의 기억 속에서 저는 고작 5만 원짜리 귤에 집착하던 초라한 늙은이일지 모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저는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사업가이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될 터였습니다. 그 어떤 법적인 승소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품격 있는 승리였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날수록 아들 부부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다리도 기어오를 절벽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의 성공 스토리가 미디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동안 그들은 페류나라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숨어 지내야 했으니까요.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리고 가장 치졸한 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법원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봉투 안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김동수, 사건 본인은 바로 저 이해숙이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으며 주변 사람에게 조종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가 재단을 설립해 거액의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이며 이는 저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적혀 있었죠. 따라서 법원이 자신들을 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청구의 요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제 모든 것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아가겠다는 마지막 발악.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인격과 인생 전체를 모독하고 짓밟으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자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경자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그놈들을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녀를 말렸습니다. 경자야, 흥분하지 마.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그저 관 뚜껑에 마지막 못질만 해주면 돼. 변호사 역시 제 편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송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파렴치함만 세상에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희는 그저 압도적인 증거로 품위 있게 반격하면 됩니다. 심판 기일이 잡히고 저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를 초라하고 병든 늙은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테지만 저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세련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옅은 화장으로 혈색을 더했죠. 제 모습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재단의 이사장 그 자체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반대편에 앉아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제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저의 식당 사업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재단 설립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폄하했죠. 그들의 주장이 끝나자 드디어 우리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한 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청구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압도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주식회사 이해숙의 지난 1년간의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매출 그래프와 동종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영업이익률은 제 사업이 결코 운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이어서 2호점 건물 등기부등본과 3, 4호점 출점 계획이 담긴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재단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숙 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증과 정관,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어르신들의 감사 편지와 영상,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죠. 재판장님, 청구인 측은 사건 본인의 기부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숙 회장님의 나눔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숭고한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자 중에 과연 누가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변호사의 논리정연하고 힘있는 변론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건 본인, 아들의 청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재판장과 아들 부부를 차례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고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기업의 책임자로서 제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 섰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귤 하나에 어미를 내쫓았던 아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저처럼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에 빛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의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판결봉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법원은 청구인 김동수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 부부를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들으시오. 어머니는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길을 도울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재산을 탐하는 모습이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법정에서 판단력이 흐려 보이는 사람은 사건 본인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마저 잊어버린 청구인들입니다. 이 판결이 당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의 일침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최종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아들 동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은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들의 파렴치함과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으로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승리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봉이 3번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제 인생을 옥죄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리고 역사가 제 삶의 방식을 인정해 준 것과 같은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아 보였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경자와 변호사 그리고 김 점장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 어떤 말보다도 뜨거운 체온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예숙 국밥 1호점의 문을 일찌감치 닫고 우리만의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었어요. 남은 수육과 갓 담근 김치 그리고 경자가 사온 막걸리 몇 병이 전부인 소박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세상 가장 화려한 연회장에 있는 이들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준 변호사와 세무사, 제 오른팔이 되어 가게를 든든하게 지켜준 김 점장, 그리고 마치 제 자식들처럼 저를 따르는 젊은 직원들까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맞잡고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 점장,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걸요. 얘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늙은이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제 말에 주방 막내인 미영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미영이는 23의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제가 딱한 사정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채용한 아이였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먹고 살고 또 배웁니다. 저 회장님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회장님처럼 제 아이 이름을 건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제 꿈이에요. 미영이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제게 온 이들이 이제는 제 그늘 아래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기쁨을 내 일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문득 아들 동수와 함께했던 과거의 식사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도 오가는 대화라고는 회사는 잘 다니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와 같은 의무적인 질문들 뿐이었죠. 며느리 은미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제 음식에 대해 품평하기 바빴고, 동수는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어색하게 밥알만 씹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과 불편한 공기,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어 씁쓸한 기억을 털어내고 다시 눈앞의 행복한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제 새로운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 제 곁에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온전히 제 새로운 가족들과의 행복을 가꾸는데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나가 족구도 하고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으며 스스럼 없이 어울렸죠. 이예숙 재단의 활동에도 더욱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1호 지원을 받아 작은 반찬 가게를 여신 박할머니의 가게에 예고 없이 찾아가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귀한 분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오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재단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된 것보다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만나는 재미에 사는 게 즐겁다고 하셨죠. 자식들에게 집만 되던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다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평화가 제 삶에 스며들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제게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 무심코 봉투를 뜯어 그 안에 편지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툴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눌러 쓴 글씨체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손주 하준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그 순간 단단하게 닫아두었다고 믿었던 제 마음의 수문이 속절없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하준이에요. 밤에 몰래 할머니께 편지를 써요. 이 편지가 할머니께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매일 밤 할머니 꿈을 꿔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 맛있는 국밥을 끓여주시는 꿈을요. 꿈에서 깨고 나면 너무 슬퍼서 한참을 울어요. 편지에는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집안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엄마는 모든 것이 아빠와 할머니 탓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날의 연속이라고 했죠. 하준이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방에서 숨죽여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때 귤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엄마가 할머니께 소리칠 때 제가 막아섰어야 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바보 같아서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할머니 모습을 몰래 찾아볼 때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친구들이 자기 할머니는 용돈도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다고 자랑할 때마다 저는 입이 근질거려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장님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제발 저희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딱 한 번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할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괜찮아요.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편지 곳곳이 눈물로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 한참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돌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들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아무 죄 없는 어린 손주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아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 아이를 나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경자의 말처럼 아들 내외가 하준이를 이용해 또다시 제게 접근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할머니로서의 본능은 울고 있는 손주를 외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의논하기로 했죠. 편지를 다 읽은 경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애수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섣불리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너라면 나도 너의 마음과 같을 것 같아. 다만 만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또 단호해야 해. 하준이에게는 사랑을 주되 아들 내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자의 조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준이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서요. 약속 장소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청 뒤편의 오래된 도서관 카페로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시장 할머니 같은 옷차림을 하고 먼저 카페에 나가 있었습니다. 제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기억 속의 7살 배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어진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 하준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손짓하며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자리에 앉은 하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그 작게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단다. 어른들의 싸움에 내가 상처받게 해서 오히려 할머니가 미안해. 제 말에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만 토닥여 주었죠.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한 아이에게 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시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코코아를 마시다가 이내
조금씩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요즘 제일 재미있는 건 뭔지. 저는 일부러 밝고 가벼운 주제들만 골라서 물었어요. 하준이는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다가 점차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자랑까지. 저는 그 아이의 평범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이예숙 재단의 후원 약정서였습니다. 하준아, 이건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지만 너희 부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할머니가 우리 하준이만을 위한 특별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앞으로 하준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비는 할머니가 책임지고 지원해주마. 이 돈은 변호사님을 통해 관리될 거고 오직 너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일 거야. 부모님은 단 1원도 손댈 수 없단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내 꿈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기만 하면 돼. 이건 할머니와의 약속이다. 할 수 있겠지? 하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후원 약정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와는 다른 감사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그날 하준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한 마지막 미련과 원망의 찌꺼기마저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낸 기분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그리고 미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제 제 인생에는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자 제 삶은 비로소 온전한 궤도에 오른 듯 했습니다. 1호점과 2호점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고 이예숙 재단은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순조로워서 오히려 가끔은 무료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평생을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탓인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어느 날 경자가 제 사무실에 들이닥쳐 말했습니다. 이예숙 회장님, 당장 짐 싸세요. 저랑 같이 여행 떠나시죠. 여행? 경자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바쁘긴 뭐가 바빠. 회장님 없어도 회사는 아주 잘만 돌아갑니다. 김 점장이 얼마나 유능한데.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애수가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좀 심심하지? 내가 보니까 아주 얼굴에 나 좀 지루해요라고 쓰여 있어. 경자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전 세계 지도가 그려진 커다란 브로마이드를 펼쳐놓았어요. 자, 골라봐. 에펠탑이 보고 싶어? 피라미드가 보고 싶어? 아니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고 싶으신가? 됐어. 나는 외국 같은 데는 관심 없어.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을 텐데 뭐하러 가.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경자는 제게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애수가, 너는 아직도 내 자신을 너무 올가매고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평생을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롯이 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건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이라고. 경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녀의 말이 맞다. 나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좋아, 경자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떠나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외국 말고 우리나라를 일주하는 거야. KTX 타고 버스 타고 내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전국 팔도에 숨겨진 진짜 배기 맛들을 찾아 나서는 거지. 어때? 이 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제 역제안에 경자는 눈을 반짝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연하지. 그거 정말 끝내주는 생각이다. 식도락 여행이라니. 좋아. 당장 내일부터 떠나자. 회사 일은 김 점장한테 맡기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훌훌 떠나는 거야. 그렇게 저와 경자의 즉흥적인 전국 일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출하게 짐을 꾸려 서울역에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맛의 고장, 전라남도 목포였죠. 목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항구의 활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허름한 선술집에 들어가 갓 잡은 싱싱한 새발낙지를 통째로 씹으며 톡 쏘는 홍어 삼합의 묵은지를 곁들여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캬, 바로 이 맛이야. 애수가 행복이 뭐 별거 있니? 이렇게 좋은 친구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게 행복이지. 경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회장이라는 무거운 감투를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여행객 이해숙이 되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을 거닐다 죽통밥을 맛보고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콩나물 국밥의 원조를 찾아 나섰죠. 저는 제 국밥과 비교하며 맛의 비결을 분석했고 경자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휴, 이 직업병. 놀러와서까지 일 생각이야.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성을 배우는 것은 제게 그 어떤 명품 가방이나 보적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었죠. 경상도로 넘어간 우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헛제사밥을 맛보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펄떡이는 생선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꼼장어 구이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곰장어를 구워 팔던 한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이고, TV에서 뵌 이해숙 회장님 아니신교. 이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다. 아주머니, 저 그냥 놀러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회장 아니고. 아주머니 꼼장어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저의 스스럼 없는 태도에 아주머니는 금세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꼼장어만 구웠다는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예술가의 손보다도 위대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아주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며 삶의 고단함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강원도였습니다.
설악산의 웅장한 풍경에 감탄하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잠시 숨을 골랐죠. 우리는 속초의 한 작은 마을에서 3대째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젊은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매일 새벽 가마솥에 콩을 삶아 맷돌로 갈아두부를 만드는 곳이었죠. 그의 두부는 제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두부보다도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었고 청년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뛰어난 손맛이 이대로 묻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젊은이, 음식 솜씨는 최고인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어르신,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맛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네요. 가게 위치도 너무 외지고 홍보할 돈도 없고요. 이러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가게 문을 제대해서 닫게 될까봐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국밥 가게를 열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젊은이의 그 손맛과 나의 경험을 한번 합쳐보는 건 어떤가? 내가 자본과 경영을 책임질 테니 젊은이는 오직 최고의 두부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게. 우리가 함께라면 이 작은 가게를 전국 최고의 두부 전문점으로 만들 수 있을 걸세. 제 파격적인 제안에 청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한참 동안이나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앞에 넙죽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청년을 서울로 데려왔고 그에게 이예숙 국밥의 사모점, 즉 새로운 두부 전문점 브랜드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두부장인으로 성장하여 제 사업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고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 인생의 활용점정이 될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공영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들만 출연한다는 심층 인물 다큐 시대의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 점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전한 소식에 저와 경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간판 다큐멘터리 시대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이 이제는 한 시대의 역사로 기록될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애수가, 이건 하늘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너의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지 한번 상상해봐. 경자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눈물과 웃음, 그 모든 것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방송국 PD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예숙입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특집 다큐, 시대의 얼굴 이예숙, 국밥 한 그릇에 인생을 담다 편의 촬영은 꼬박 3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촬영팀은 제 삶의 동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날 쓸 가장 신선한 식자재를 고르는 제 매서운 눈썰미부터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육수의 깊이를 조절하는 제 주름진 손, 그리고 재단 사무실에서 돋보기를 낀 채 빼곡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새로운 지원 사업을 구상하는 모습까지. 카메라는 제 삶의 모든 단면을 집요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저를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영 어색하고 거북스러웠지만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저 또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만 보지 않았어요. 한 시대를 꿋꿋하게 살아낸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죠. 인터뷰 중에 저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몇 번이고 가슴이 미어져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5만 원짜리 귤 사건의 전말부터 모욕적인 축객령,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던 법정 다툼의 순간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실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픈 상처였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제 삶의 엄연한 일부였으니까요. 드디어 방송날이 밝았습니다. 방송국은 다큐멘터리 방영에 이어 곧바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별 토크쇼를 편성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손꼽히는 신동엽 씨가 진행을 맡았고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나누게 되었죠.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몇 년 전 법정으로 향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결의에 찬 비장한 마음이었지만 오늘은 감사와 설렘으로 가득 찬 축제의 날이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했습니다. 경자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애숙이 너무 예쁘다. 가서 다 씹어먹고 와. 라며 특유의 호탕한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었고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손주 하준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할머니, 떨지 마세요.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분이세요. 라며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스태프들이 저를 극진하게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주름을 옅게 매만져 주었고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했다는 우아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과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고 살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이야. 자, 이해숙 회장님,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PD의 부름에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편에 서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와 MC의 소개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으로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긴 시대의 어머니, 주식회사 이해숙의 이해숙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먼저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저의 고단했던 젊은 시절과 남편과의 애틋했던 사랑,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모진 세월이 흑백 사진과 함께 흘러나오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저 또한 스크린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잊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죠. 이어진 토크쇼에서 MC 신동엽 씨는 노련하고도 따뜻한 진행으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제 삶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 저만의 장사 철학,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며 느꼈던 보람까지 제 이야기에 방청객들은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MC는 스튜디오의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귤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회장님께서 시간을 돌려 그 귤을 다시 드시게 된다면 어떤 맛이 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과거의 회장님처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오직 저의 입술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앞에 앉은 MC와 방청객들, 그리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수많은 시청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깨달음을 담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가장 맛있는 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예상 밖의 대답에 잠시 술렁이던 스튜디오는 이내 제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 귤 한 알이 지긋지긋하게 맵고 짜기만 했던 제 지난 인생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이렇게나 달콤하고 향기로운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었으니까요. 저는 그 귤을 먹고 쫓겨난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특히 저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의 귤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귤을 집어 드십시오. 그 맛이 설령 지독하게 쓰더라도 그 귤의 껍질을 까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그 맛을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날 제가 받았던 그 어떤 박수보다도 뜨겁고 우렁찬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아낌없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의 성공을 축하하는 거창한 파티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한복을 벗고 다시 평소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마감을 끝낸 이예속 국밥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수육과 겉절이에 막걸리를 부딪히며 그날의 감동을 나누었죠. 그곳에는 성공한 사업가도 존경받는 명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제 앞에 작은 접시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껍질이 까여 하얀 속살을 드러낸 귤 한 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귤 한 조각을 집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혀끝을 감싸며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귤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완전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